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융합예술센터 창작지원에 참여해서 트웬티스 아케이드라는 게임 아트를 제작했던 박지혜입니다. 저는 현재 아트센터 나비 교육팀에서 일하면서 청년 미디어 아티스트를 위한 창작지원 업무와 게임 미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먼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불러주신 이다영 연구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예종 융합예술센터 출신이기도 하지만 한예종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학교와 연이 깊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TMI를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저는 게임, 미디어 아트 창작과 교육 기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작과 교육 기획, 연구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 게임, 플레이, 놀이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 미디어 아트 창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젝트를 보면 스토리텔링, UX, 플레이가 복합적으로 얽혀 시너지를 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업의 타임라인은 많지는 않은데요. 좀 창작을 많이 하진 않았고 공백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임 아트 프로젝트는 바이트 어드벤처 인 디지털 월드입니다. 이 작업은 제가 인터랙션 디자인과 졸업 전시를 위해 만들었던 것이고요. 보통 디자인과 졸업 전시 결과물이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는데 제 성향이 좀 자유롭기도 하고 예술을 또 좋아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디자인과에서 배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동기가 제 졸업 작품을 완결된 어떤 그런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또 좀 더 작품 같은 느낌으로 만들게 된 계기 같습니다. 바이트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시된 이미지고요. 이 지금 보시면 가운데 아래에 있는 입 벌리고 있는 조그만 애가 바이트예요. 이 디지털 월드에 살고 있던 이 친구가 이제 바이트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아직 완성된 기계 형태로 진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애인 것이죠. 근데 디지털 월드에서는 개체가 바이트의 형태로 있다가 이제 형태를 가진 기계로 자란다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트를 괴롭히던 기계 친구들이 앞으로 안 괴롭힐 테니까 이제 괴물들이 나오는 건물에 흉가 체험을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못됐죠? 아마 바이트를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트가 알겠다고 이제 다짜고짜 눈앞에 있는 관객한테 같이 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이제 전시장에 있는 관객들은 같이 가야겠죠. 그래도 이거 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게임의 스테이지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이 보시는 이미지처럼 제가 물리적인 공간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놨고요. 또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어서 컨트롤러를 누르면서 선택지를 선택을 하는 등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첫 번째 스테이지의 몬스터, 얘는 두 번째 스테이지의 몬스터, 세 번째 스테이지의 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2015년 졸업 작품이라는 점을 약간 감안해 주셔서 좀 귀엽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버튼 눌러서 얘랑 같이 모험을 시작하면 이렇게 게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힌트는 손가락만으로 편하게 할 수 없을 걸 이에요.
첫 번째 스테이지의 괴물은 이렇게 빨간색 몸체를 하고 있는데요. 몸을 막 늘렸다, 뭐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한테 몸을 막 늘리는 걸 보여주더니 얼굴이 화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디지털 괴물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중 스크롤링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다룰 때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괴물은 손가락 스크롤링으로는 얼굴을 볼 수 없고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제 스테이지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계단 안에 이제 압력 센서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감지가 되고요. 또 스크롤을 제가 이때 이 스테이지를 구상할 때 뭔가 스크롤을 손가락만이 아니고 어떤 좁은 작은 스크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공간의 정보 탐색을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괴물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몸에 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별다른 말 없이 갑자기 막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몸이 투명해져요. 이제 바이트를 잡아 먹으려는 것이겠죠, 역시. 이게 지금 영상은 바깥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전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긴 매트가 있고 그 긴 매트의 양쪽에 압력 센서나 어떤 그 위치 감지 센서가 들어있어서 어디를 밟았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괴물을 찾으려면 스테이지 한쪽 매트를 밟게 되면 거기서 이런 괴물 사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지 않는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이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VR도 한창 유행 중이어서 왜 꼭 우리 눈을 다 덮어야 될까?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막 너무 이렇게 가상 공간에만 갇히고 디지털 기술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꼭 이렇게 뭔가 정복당하는 느낌으로 돼야 되는 걸까? 좀 시각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약간 조금 비유적으로 담아냈던 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몬스터는 디지털 마왕이에요. 이 스테이지가 힌트가 그냥 아예 없어요. 지금 2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바이트도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막 뭐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힌트를 주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지에서는 계속 울기만 하고 도움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스스로 약간 해답을 찾아야 되는 스테이지인데 디지털 마왕 자체가 그 이름이랑 앞에 나오는 그 소제목 언제나 어디서나가 일종의 힌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이란 거,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절대 우리 손에서 안 놓고 뭐 잘 때도 침대 옆에 두고 자죠. 그런 것처럼 마왕을 뭔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예 전원을 꺼버리는 그런 연출은 어떨까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인데 여기 이 컨트롤러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컨트롤러에 있는 전원 버튼은 게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종료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냥 첫 화면으로 초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왕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특수한 기능으로 이렇게 마왕을 무찌를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디지털 기기에 매여 사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해방이란 기계를 내려놓고 전원을 꺼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웃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스테이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괴물들을 다 물리치고 바이트랑 이제 옥상으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이 바이트도 뭔가 이전까지는 빨리 진화를 하고 싶었는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굳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뭐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계의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기계를 꼭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뭐 신식 기기를 내 손에 쥐어 갖는 것 외에도 뭔가 기계 사용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또 그런 기계 사용 방식 자체도 일반인인 우리도 뭔가 다르게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자면 그 바이트가 2015년에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이미 개발된 기술들이 많죠. 뭐 위치 인식 같은 것도 지금 훨씬 좋아지고 뭐 태그 이런 것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때 마음은 저에게 여전합니다. 뭔가 기술이 민주화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지만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는 그런 엉뚱한 마음이 제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럼 다음 작업도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 작업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만든 김 박사의 방은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설치 전경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김 박사라는 가상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박사가 갑자기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던 공구들, 뭐 공학 도구들이 이제 박사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앞쪽에 스크린 아래 작은 공구 상자가 있어요. 공구 상자에 이렇게 자석 센서를 넣어가지고 공구 상자를 오픈하면 게임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 상자를 열면 이 화면이 딱 나오면서 막 박사가 사라졌다, 박사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친구들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힌트라고는 박사가 가진 썼던 일기장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기장을 건네주게 되는데 이 일기장에 나오는 박사가 했던 공학 실습들을 실제로 이렇게 스테이지에 설치된 그 빵판 위에서 하면서 이제 플레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스테이지가 많진 않은데요. 한 3-4개 됩니다. 그 안에서 어렵지 않은 공학 실습을 하게 돼요. 근데 박사가 남긴 일기장에 나오는 공학 실험이 여기서는 아두이노인데 사실 공학 박사가 아두이노를 좀 사용하긴 만무하죠. 근데 전국의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 아두이노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어떤 미술적인 허용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테이지는 아두이노로 뭐 LED 켜보기, LCD로 뭐 그림 만들어 보기, 그리고 버튼으로 피아노 연주하기 같은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공학 실습을 접해볼 수 있고, 그리고 박사가 은신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할 때 제가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세운상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어떤 공학자들 또는 그런 공학 계열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캐릭터예요. 그들이 되게 보면은
세운상 그 아저씨들이 되게 고집세고 조금 이렇게 거칠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이렇게 걸러 인터뷰를 하러 가보면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대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함축적으로 담고 싶다. 어떤 공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기술이란 것들이. 근데 되게 일반인과 이런 전문가들 집단이 이렇게 아예 이렇게 경계처럼 나뉘어 있다. 이들을 이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 박사라는 캐릭터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된 이유는 되게 오랫동안 혼자서 공학에 몸바쳐 왔어요. 근데 이제 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공학 기술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보고 그걸 뭐 LCD로 만들고 뭐 이렇게 작품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공학이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보기가 좀 허접하니까, 요즘 나오는 그런 멋진 미디어 아트 같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고 핀잔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유리 멘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약간 마음이 상해서 방에 이제 숨어 버린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일기장 읽으면서 쭉 이렇게 스테이지를 밟으면서 마지막까지 박사의 방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박사가 이제 왜 숨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 왜 숨었는지도 엔딩이 3가지가 있어서 그 선택지를 선택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같은 해에 만들었던 멸종위기종이라는 작업인데 2017년에 만들었지만 그 전해였던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대전도 있었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시기가 막 드디어 온다, 이런 얘기도 좀 언론을 통해서 오고 가던 때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뭐 속박이 아니라 뭐 너무 꼭 뭐든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그 노동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삶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 분야의 장인이었거나 종사한 지 오래된 분들의 경우는 또 더 그렇죠. 근데 장인의 노동에는 단순히 어떤 노동이라는 활동뿐만 아니라 고유한 리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리듬이 되게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갈 수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고, 이 리듬을 바탕으로 춤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사람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제가 ACC 레지던시 가서 3개월 동안 했던 작업인데, 멸종위기종 이렇게 단계별 이게 구분 짓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절멸, 야생 절멸, 위급, 위기, 취약, 주니어, 관심 대상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그 어린 마음으로 실제 인터뷰들을 섭외하고 이들을 나름 이렇게 등급을 나눠본 거예요. 이 작업은 어디 가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뭔가 너무 치기 어린 작업이 아니었나. 근데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이들을 좀 나눈 거예요. 보면 이정성 선생님은 그 백남준의 기술자셨던 분이에요. 테크니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브라운관 TV를 이제 잘 안 쓰기 때문에 야생절멸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야생적인 이유로 점점 사라져가는 개체를 야생절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위급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님이었어요. 김종필 회계사님이셨는데, 이분 이제 회계사가 사실 대체되기 쉬운 직업이죠. 어떤 기술에 의해 이 데이터 차트와 자료를 통해서 대체가 되니까. 그리고 한혜성님은 위기인데 맥도날드 직원이셨습니다. 광주에서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연이 닿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건 물리적인 노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굽고, 그리고 막 서비스하고, 그래서 완전 막 바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위기에 넣었고, 그리고 김영채님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김성국님은 지하철 그 영무원이셨어요. 영무원은 실제로 가서 현장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준위협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쭉 따서 영상화 했었는데 사실 어디에 올리진 않아서 지금 보실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땄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인터뷰 집으로 만들어서 전시할 때 썼었고요. 전시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춤 동작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 이 매핑 작업에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인터뷰 내용이 좀 이때 다시 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이 작업을 어디에 올리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뒤에 부분은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때 나눴던 이런 것들이 조금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연도인 2018년에 20대의 아케이드, 20스 아케이드가 이제 융합예술센터 지원 받아서 제작했던 거예요. 이 작업은 게임 자체, 게임 소프트웨어는 단순합니다. BC라는 툴로 만든 게임이고요. 이제 문이 아주 많은 이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청춘에 대한 텍스트를 읽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 새롭게 시도하고 싶었던 부분이 뭔가 게임의 공간 확장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게임 디바이스 거치대 안에 이제 PC가 있어요. 이 조이스틱이랑. 그거를 이제 실제 공간에다가 두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플레이 할 수 있게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뭐 공간을 확장하려면 화이트 큐브에다가 공간을 넓게 잡고 뭐 센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VR을 아예 쓰게 해가지고 그 아예 가상 공간을 통해 확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뭔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실제 공간에 이 디바이스를 두고 그 디바이스 안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순간 어디론가 뭔가 나의 청춘의 그런 모호한 떠도는 공간으로 워프하는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뭐 저의 그런 생각이었죠. 매직 서클이라는 게임 용어도 있듯이 게임을 하는 순간 뭔가 게이머는 어딘가로 이제 뭔가 워프한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게임 그 내용도 조금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작가 생활이 힘들기도 하니까 내 20대가 가는 것을 조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유하는 청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카이빙 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게임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이후로 작업 공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작가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회사를 또 계속 다니면서, 회사 좋았어요. 회사 생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창작자들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창작하고 싶다, 나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올해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작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안 하고 웹 개발자 강지훈 님과 아케이드라는 팀으로 같이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작품 이름은 마음의 페어예요. 마음의 페어는 2050년경 미래의 평범한 가정집 거실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상상한 미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실제 생활을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팔하고만 이제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좀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품이 설치된 게 평범한 테이블하고 의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았던 평범한 거실인데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여기가 폐허가 됐다라는 좀 장치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시작하려면 테이블 위 버튼 중 아무 것이나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저랑 보시죠. 웹으로 개발된 게임이라서 이제 이 화면이 아까 그 화면에서 사진에서 보셨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임 시작하려면 테이블 위 물리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이렇게 당신의 친구 시스템이 가동합니다 라고 뜨고, 그 로봇팔 왼쪽에 터치 센서가 있는데 여기에 손가락을 올리면 이제 진짜는 아니고 가짜로 AI 시스템이 당신의 정보를 스캔한다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복구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폐허에 있던 기계다 보니까 복구가 다 안 되고 이제 오류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데이터 복구에 실패를 하게 되지만 일단 가동하게 되죠. 그래서 가동을 하면 이렇게 인공지능 OS가 나와서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 친구가 계속 관객한테 말을 걸어요. 너 이거 좋아하지? 너 네가 원하는 게 뭐 이거지? 너 치킨과 떡볶이 원하지? 너 고양이가 너한테 애교 부려줬으면 좋겠지? 너 막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이 말들은 뭔가 이 기계가 너무 낡고 망가져 버려서 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말을 걸어와요. 막 지금 보면은 제가 어린아이 여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스캔을 해서 어린아이 여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스템에 입력된 그런 어떤 커맨드 멘트를 계속 날립니다. 너가 막 원하는지 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 뭐 친구와의 우정, 그럴싸하죠. 저는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깐죽깐죽거립니다. 그래서 자기 데이터 스캔 기능이 정확하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막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짜증나게 하지 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관객을 달래듯이 뭐 알겠어 하면서 접시 위에 있는 VR을 써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PPT로 쭉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 친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OS 캐릭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하시면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멘트에 맞춰서 동작이 있어요. 뭔가 그 미래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물리적인 인터랙션 하기보다는 막 얘가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막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로고파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VR을 쓰게 되면은 VR 월드 안에서 막 이 인공지능 OS 친구가 이제 몸을 가진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얼굴에 막 계속 이 얼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달리로 생성한 이미지가 랜덤으로 막 출력이 되는데, 이 이미지들도 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거예요. 뭐 아름다운 외모, 몸매, 뭐 따뜻한 가족,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막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구간이 무한 루프 구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원래 나왔는데 갑자기 막 바바바바 글리치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VR을 쓰고 있는 관객은 기분이 좀 그렇죠. 이게 컨텐츠라고 보라고 만든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슬슬 지겨우니까 벗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VR을 벗어서 다시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그 인공지능 요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아, 너가 이거 좋아할 줄 알았다고. 근데 나랑 살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좋아했는데 왜 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이렇게 난처해 하면서 그냥 이 게임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스토리 라인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작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간소화된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뭔가 이 작업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되게 플랫폼 서비스,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숨고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 서비스들이 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뭔가 어떤 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뭐 관계를 용역화하고 서비스화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뭔가 현대인들의 그런 성향도 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우리 삶을 확실하게 편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유튜브에 맨날 똑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좀 나를 단조롭게 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그냥 그 발전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쓰는 식으로만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들이 발전을 하면 이런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서 만든 세계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작업의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제 VR을 처음부터 보통 이게 VR 작업이면 VR을 쓰고 도우미가 장착을 해주고 이제 그 안에서 콘텐츠가 실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벗으면 끝나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이렇게 버튼 선택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객이 또 VR을 접시 위에서 들어서 스스로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벗게 되잖아요. 자기가 벗고 싶은 타이밍에.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을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과정 자체 뭐 버튼 선택 그리고 뭐 이렇게 로봇팔과의 이런 뭐 인터랙션 그리고 VR을 쓰고 벗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주제 의식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DP를 막 맞춰가지고 사진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꽤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이거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뭐 스토리텔링, UX, 플레이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뭔가 제 작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신가요? 뭔가 이야기도 그리고 뭔가 인터랙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미디어 아트가 미디어 아트 안에서 어떤 미디어라는 게 그 주제를 상영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작업의 주제를 그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을 계속 하고 싶어요. 또 제가 다루는 작업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인간과 기술, 뭐 기술 문화,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공식도 성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2015년에 바이트를 제작을 하면서 뭔가 이제 어리잖아요. 막 대학교 안에 있고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를 막 해방하는 그런 미래를 꿈꿨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를 나이를 먹을수록 느껴요. 또 한국에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세상은 되게 자본이 주도하는 구조 안에 이렇게 잠식되기 너무 쉽고 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그냥 끌려가듯이 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미쳐 보이는 사람들을 욕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쳐 보이는 그런 자들은 어쩌면 되게 용감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게 요즘 느끼는 게 너무 늙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이트랑 지금 보여드린 마음의 페어가 느낌이 좀 다르죠. 뭔가 바이트에서 뭐 희망적이고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이 마음의 페어에서는 막 이상한 인공지능이 막 반복되는 루프 이미지 보여주면서 이게 네 미래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좀 제가 나이를 먹고 좀 지치고 이러면서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마음의 페어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플레이 하시면 막 선택지에서 나오는 너는 치킨과 떡볶이를 원하지? 이런 것들이 그 멘트가 뭔가 사람을 피식피식 웃게 합니다. 사실 맞기도 하지만 막 진지한 대화 중에 나를 그냥 치킨과 떡볶이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기계가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작업 속에서 뭐 뉘앙스가 어떻든 저는 유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또 게임의 특성이 또 재미잖아요. 이게 좀 제 주제와 매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게임 아트라는 거를 하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아쉬움은 뭔가 제 앞에 계신 이다영 연구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게임계에서는 게임 뭐 예술 이런 거를 그냥 이건 게임이 아닌데? 이거 뭐 팔 수 있어요? 여기서 현금 과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 뭐 플레이 타임 600시간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미술계에서는 게임에 관심이 좀 있으나 또 큐레이터 분들께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나름 있는 고민은 뭔가 제 작업은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있어요. 되게 인터랙션 설계도 잘 돼 있고 또 전시장이라는 공간을 고려해서 짧게 즐길 수 있게 또 잘 제작이 된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이게 어린이 과학관에 들어가는 컨텐츠처럼 조금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는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뭔가 그렇지만 뭐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경험 설계, 이야기,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재미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굳이 꼭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 그냥 이 유치하지만 인공지능 눈알 캐릭터 같은 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디바이스도 같이 움직이는 뭔가 이런 유쾌한 작업을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테이트 미술관장 마리아 발쇼가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미술관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의 몇 안 되는 장소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미술관에서 다양한 형태, 또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미디어 형태의 작업들이 좀 더 전시되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어떤 걸어두고 보는 스크리닝 작업도 좋고 회화도 좋지만 또 이제는 점점 더 게임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고 제 또래도 그렇잖아요. 20, 30대들. 그러니까 이런 게임형 작업들이 좀 더 미술관 안에서 선보여줬으면 좋겠고 사실 2015년 그쯤 할 때는 되게 뭔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뭐 제가 졸업 작품 할 때는 뭐 교수님이 나는 게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했으니까 뭔가 좀 답답했죠. 소통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는 좀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게임 쪽으로 뭔가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이런 뭐 루트를 제가 밟아왔던 것 같고 저는 그 큐레이터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게임 아트 미술관에 지금도 많이 들어갔지만 뭐 이런 조금 더 캐주얼하고 귀여운 형태의 게임 아트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레이, 뭐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창작자들한테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융센 그 융암예술센터 연구원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그 창작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몇 시지? 이제 게임 교육 프로그램 기획 이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에 아트센터 나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 연구,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에 교육팀에서 청년 창작자 대상 창작 지원 프로그램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분야를 나눠서 창작자를 선발했었어요. 그때 저는 게임 크루라고 이제 게임, 미디어 아트, 창작 파트를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창의인재 동반 사업이 멘토, 멘티가 1대1로 매칭돼서 창작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저는 또 초기 한 달 반을 부트캠프 기간으로 잡아서 이제 모든 멘티와 멘토가 만나게 이제 바꾸고 그리고 또 오전에는 저랑 이제 멘티들이랑 스터디, 게임 아트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멘토님들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사실 작년에 게임이 미디어 아트 안에서 좀 핫했어요. 되게 뭐 게임적인 시도들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그 게임 쪽으로 오픈을 했더니 많은 작가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뭔가 게임을 좋아했고 뭔가 많이 하는 작가님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뭔가 내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어서 게임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 어떤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그냥 지원금만 주고 그냥 뭐 어떤 멘토님만 붙여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공동의 목표, 어떤 우리 기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임 아트의 형태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뭔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런 게임 크루에서 부트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스터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멘토 특별 강의인데 이때 멘토님들은 오영진, 루벤테일의 김영주, 조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그리고 저랑 스터디하고 뭐 멘토님들 강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보시는 작년 창작자들의 결과물은 나비 유튜브에 잘 아카이빙 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였던 2022년에는 보드게임 크루를 개설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의인재 동반 사업도 아니고 뭐 지원 사업도 아니고 창작 지원이긴 한데 좀 동아리랑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이제 보드게임 크루 개설 목적이 되게 제가 올해 초에 상당한 불만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데 올해 초에는 미디어 아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뭐 파사드도 있고 뭐 맵핑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다양한 거잖아요. 그냥 종류가 다양하고 쓰임새가 다른 건데 근데 뭔가 미디어 아트 시장에서 너무 이런 어떤 그 비주얼이나 스케일을 중시하는 것들만 이게 미디어 아트다라고 좀 유행이 끌고 가니까 좀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작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뭔가 그 작업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뭐 미디어 아트 안에서의 미디어 인터랙션 설계.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니까 미디어 인터랙션이 재밌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참신할 수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고요.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총 6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 중에 1명만 미디어 아티스트고 나머지는 보드게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왔어요. 그래서 좀 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미디어 아티스트는 역시 돈을 안 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돈을 안 줬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교육 초반에는 보드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뭐 미디어 아트랑 보드게임 어떻게 다른지 이런 창의적인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대부분의 수업은 제가 진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있는 분은 뭐 보드게임 전문가신데 제가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스토리텔링 워크숍, TRPG도 해보고, 뭐 유명한 재밌는 게임도 와서 플레이 해보고, 프로토타이핑하고 뭐 데모데이하고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제작까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파티를 하면서 잘 마무리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말고도 제가 회사에서 창작 지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도 뭔가 앞에 창작 이야기랑 엮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작가 생활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도 있고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쉽게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창작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걸 똑같이 봐요. 그리고 작가님들을 보면 너무 많은 지원 사업을 해서 뭐 스스로 자기를 공지에 몰아놓고 너무 이제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버거워하는 걸 또 보게 되고, 또 작업이란 게 변수가 많잖아요. 막 설치하는데 뭐가 안 되고 아니면 제작하는데 뭐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변수 통제가 안 돼서 뭔가 작가라는 게 안정적이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뭐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좀 요즘의 예술가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모든 주제를 작가 스스로 리서치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제작까지 그냥 우린 돈 줄게, 돈 줬으니까 줄 거지 작품,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창작 지원들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그리고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 또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고유의 결과물을 하나씩 내야 되다 보니까 작업을 약간 이렇게 양산하듯이 되는, 그것도 좀 큰 부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용역화 된다고 해야 되나? 작가한테 작품 용역을 주듯이 커미션도 아니고 창작 지원인데 뭔가 창작 지원 안에서 뭔가 다양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좀 뭔가 창작 지원 업무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단상을 좀 느껴요.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창작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연구원도 좀 행정원처럼 돼버리고, 조금 나는 매체에 대해서 게임 크루를 했던 때처럼 되게 같이 탐구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작가가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기관 저희 같은 나비 같은 기관, 그리고 학자, 뭐 인문학자 같은 분들, 작가님들, 그리고 또 기술자들이 협업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뭔가 작가가 스스로 만든 세계관이 얄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막 엄청난 거장이 아니고서야 청년 창작자들이 이제 막 한 달 뭐 3개월 동안 만든 작품에 얼마나 깊은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당장 사회를 탐구하고 리서치하기, 자기 주제를 리서치하기도 어려운데 뭔가 그걸 결과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깊이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자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학자들도 작가의 창의적인 발산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또 기술자도 새로운 가능성을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경험하고, 뭔가 기관의 연구원들도, 저 같은 연구원들도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들을 작가들한테 가르쳐주고,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트렌드를 그냥 개인 혼자 알기는 어려우니까 기관 연구원들이 또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의 뭔가 제 포지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연구원으로도 있고 또 창작도 할 수 있는 이런 저의 상태가 좋고, 뭔가 그래서 창작 지원 업무 제가 뭐 이제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용역이 되지 않는 그런 창작 지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그 융합예술센터 이다영 연구원님께서 게임 세미나 진행하셨을 때 주목하셨던 부분이 어떤 게임이라는 대명사가 그냥 게임 이게 아니고 어떤 플레이라는 특성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작업에서도 플레이라는 게 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어떤 플레이라는 게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 뭔가 인간다운 부분, 또 자발적인 것들, 뭐 이런 양상을 플레이라는 키워드 안에, 미디어 아트라는 것 안에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안 되는 뉴미디어, 게임, 플레이를 연구하는 기관이 국내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센 너무너무 멋지고 늘 지지합니다. 용센의 졸업생으로서 용센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부 기관 발표하시느라 오늘 저의 발표를 못 들으시는 팀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늘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시는 저희 팀원분들도 사랑하고, 제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저희 관장님도 사랑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